안녕하십니까, 김조선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대표팀이 정신력이나 투혼이 아닌 몸값으로 평가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또다시 인도네시아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만 전술이나 특정 경기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숫자 1,000억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무리청은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유럽의 웬만한 팀들도 부러워할 만한 시장 가치를 지닌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슈퍼팀이라 부르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방패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동남아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1,000억 원의 환상은 인도네시아를 정상으로 이끌 견고한 요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터져버릴 역사상 가장 값비싼 거품으로 기록될 것인가?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사건은 극적인 승전보가 아닙니다. 바로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한 발표에서 시작됩니다. 기사를 보시죠. 네덜란드 출신의 주전 공격수 올레 로메니가 발목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자, 핵심 전력에 구멍이 생긴 거죠. 이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즉각적으로 또 다른 네덜란드 공격수 마우로 제일스트라의 긴급 귀화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직전 충격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성공의 기틀을 닦았던 한국의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네덜란드의 패트릭 클로이베르트 감독을 앉혔죠.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귀화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은 더 이상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운 군비 경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 첫 번째 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몸값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들이 대표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는 조직적인 수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121억 원짜리 수비수 제이 이즈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드필더진의 연계 플레이를 분석하는 대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적료를 줄줄이 나열합니다. 국가대표팀이 하나의 팀이 아닌 거액의 금융상품을 담아놓은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이 이즈스 121억 원, 미스 힐거스, 에밀 아우데로, 케빈 딕스. 이름 옆에 붙은 가격표가 마치 그들의 실력을 보증하는 증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1,000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최종 예선에서 마주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진짜 강팀들을 상대로 전술적 자신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직력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단순하고도 위험한 논리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선수단 몸값이 저들보다 비싸다. 고로 우리가 더 강하다.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선수의 시장 가치는 그가 뛰는 리그의 수준, 나이, 잠재력에 따라 결정되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얼마나 잘 융화되는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0억 원짜리 개개인으로 구성된 팀은 끈끈한 조직력과 투혼으로 뭉친 100억 원짜리 팀에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라운드 위에서 대신 골을 넣어주진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더 우려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귀화 정책이 이제는 어떠한 장기적인 전략을 상실한 채 그저 조건 반사적인 대응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시동이 걸린 이 귀화 공장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격수가 다쳤다고요? 그럼 다른 네덜란드 공격수를 찾아서 귀화시키면 됩니다. 수비가 불안하다고요? 유럽에서 뛰는 수비수를 데려오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즉흥적이고 구멍을 메우는 식의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네덜란드 출신 감독을 앉힌 이유가 귀화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자백입니다. 이는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나 팀을 하나로 묶는 능력보다
유럽 선수들과의 연결고리와 그들을 데려오는 영업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감독이 아니라 마치 선수형이 브로커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결국 그들은 유럽, 특히 네덜란드라는 단일 공급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표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여기는 수백만 인도네시아의 어린 유망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그들에게 아직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단을 보유했다는 것,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온 선수들의 개인 기량, 의심의 여지 없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은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장벽, 바로 조직력과 팀의 정체성입니다. 축구는 11명의 연주자가 각자 기량을 뽐내는 독주회가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하는 교향곡과 같습니다. 그라운드 위 11명의 선수가 각기 다른 11개의 클럽에서 뛰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전혀 다른 축구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불과 며칠의 짧은 소집 기간 동안 어떻게 완벽한 호흡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 누가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까? 누가 그라운드 위에서 소리치며 동료들의 정신을 일깨울 것입니까? 여권에 찍힌 북적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투혼의 언어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가 마주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숙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던진 올인에 가까운 승부수입니다. 그들은 선수의 숫자와 몸값이 곧 그라운드 위에서의 힘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단 하나의 가설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차별적인 비화를 통해 어떻게든 차이를 만들어낼 뛰어난 개인 연몇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단기적인 성공만 거둔다면 그 어떤 논란의 과정도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무모하며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한 실험입니다. 그들은 지금 꿈을 돈으로 사려 하고 하루아침에 슈퍼팀을 조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90분 내내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전술적 규율입니다. 신태용 감독조차 해결하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바로 그 숙제 말입니다. 과연 이 급조된 용병 분단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이제 곧 다가올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내목하고 최종적인 답변이 될 겁니다. 과연 그들의 이 1,000억 원짜리 팀이 탄탄한 기반과 인내,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팀을 만들어 온 아시아의 진짜 강자들 앞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터져버리고 역사상 가장 값비싼 거품으로 남게 될까요? 아시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찰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축구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교훈 하나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1,000억 원짜리 팀의 힘을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